12.3 비상계엄 당시 곽정군 육군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론납니다. 공수처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과 탄핵안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감액 요구만 반영된 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이르면 오늘 안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예,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통상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면 밤 10시쯤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3시쯤에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출석하지는 않았고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검찰 측의 주장이 있고 또 검찰이 자료를 제시한 만큼 법원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란 혐의가 흔하지 않고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검찰에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가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서 사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장관과 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 없이 이렇게 영장을 중복적으로 청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럼 김 전 장관이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수사에도 영향이 좀 크겠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다고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형법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우두머리와 또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구분해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검찰이 판단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예, 지금 권준수 기자 얘기 들으신 것처럼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거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내란의 통솔권자이자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는 규모가 큰 조직범죄인 만큼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경위로
군과 경찰에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과는 이미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 공수처와도 수사 협의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경위 파악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강제 수사는 물론 대면 조사가 유력한 상황.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로 문매를 맞았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불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김 전 장관은 어떻게든 구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법 판단이 한번 내려지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합동수사 중인 군검사가 여사령관을 신문했습니다. 여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인력을 투입하거나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여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전 계엄사 부사령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일단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금까지 군과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출석도 통보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은 또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조 청장을 포함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 당일, 경찰은 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으며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군 병력이 투입됐던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배치됐던 사실도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겁니다. 엄정 수사를 다짐한 경찰도 셀프 수사 지적을 의식한 듯 수뇌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하루 만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발령 당시 경찰 투입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군 지휘부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뇌부 역시 검경 모두의 전방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렇게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함께 비상계엄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심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함께 국무회의에 들어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한 총리 등 피해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건 비상계엄을 심의하고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당시 국무회의에 최소 의사 정족수인 11명만 모이는 등 물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참석자들의 찬반 여부 등 비상계엄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대통령과 이전부터 비상계엄 논의를 이어왔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리와 함께 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란 사태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 법안이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혐의와 계엄 선포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논의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이 추천한 2인 중 대통령이 1인을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사이 주도권 경쟁 논란을 고려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군이나 대통령 경호처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 압수수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법안 심사 도중 퇴장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반 특검 외에 앞서 별도로 발의한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20여 명의 찬성표까지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과 내란 특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 인사 탄핵과 내란 특검으로 쌍끌이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용기를 내달라고 공개 촉구하는 등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강원 양면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오는 14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고 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취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자신은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상욱 의원도 당에서 탄핵 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며 탄핵안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과 관련해 물이 한계선을 넘으면 빠르게 넘치게 되고 사람들은 죽기보다 같이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심지어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말한다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극단적 당파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계엄 당일에는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계엄 이후 TV를 통해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던 곽종근 사령관이 새로운 진술을 내놨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부하들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방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라고 인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이후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받은 14명의 명단을 수사단장에게 보내 수도방위 사령부로 이송시키라고 한 진술도 새로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밝힌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외에 양정철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체포조 논란을 불러왔던 북파공작원 HID 요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7명의 HID 요원이 실제로 속초에서 서울로 올라왔지만 임무는 받지 않고 판교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보사령부는 김 전 장관의 선관위 관련 임무를 지시받아 계엄 선포 50분 전까지 10명 규모의 한개팀을 꾸려 미리 대기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물밑으론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는 등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일주일째, 국정 운영의 중추였던 용사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모든 현안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 국회 본회의 상황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상대기 체제 속 매일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가며 대통령실도 방향타를 상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참모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강제 수사 대비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 선임을 알아보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거론되는 전례 없는 사태에 일찌감치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계엄령 파문의 진원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여당에 넘기고 수사 대비에 매진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당의 자중질환이 이어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전 윤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여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을 기대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4조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에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 1천억 원 규모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부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으로 조기 하야에 이은 조기 대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죠, 심판이. 그리고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TF에서 만든 안에 의하면 2월 또는 3월에 하야를 하고 그렇게 되면 60일 이후인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에 하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으로 2월 하야 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인데 이양수 위원장 이야기로는 탄핵보다는 빠른 하야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되면 헌재 심판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 이렇게 이제 통상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이보다 한두 달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이게 그 대안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양을 해야 될지 네. 헌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들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하야 이외에는 이제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 대통령의 의중도 저는 하야에는 아예 그림이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기각이 되게 되면 이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를 저는 이제 그 구수 세계관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9번 계속 친 거죠. 그래서 예.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한 4-5번, 그러니까 이제 4-5번이 임계점인데 윤 대통령은 당선될까 합격될 때까지 계속 사법시험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거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에서 자기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야는 이제 저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 강력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게 조기 퇴진 로드맵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기 퇴진 로드맵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좀 어렵게 보고 계시네요. 그 이른바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기만적이죠. 그 사실 그 김용현 장관의 그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 수개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내란 수개로 적시된 사람을 뭐 2개월, 3개월 더 대통령 자리에 두자. 이거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야가 가능한 건 즉각 하야할 때만 가능한 거고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이 퇴진책은 탄핵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1분 50초짜리 담화에서 했던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수습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방안입니다. 그 불가능한 방안임을 알면서 탄핵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걸 모면하고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의 그 사태를 모면하고자 했던 발언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원래 윤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고 이전에도 그런 전례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지금도 무슨 직무 복귀를 꿈꾸고 있다라면은 뭐 글쎄 그런 생각을 실제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게 민방위 훈련이 아니잖아요. 잘못 호루라기 불었다 이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한 얘기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정적수가 안 찼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법률 어디에도 비상계엄 선언에 대한 국회의 이 해제 의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때문에 명백한 내란의 증거가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이 이번 주 안에 청구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엄경영 소장께서 이게 아마 탄핵보다 빠른 하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이게 아마 성사되기 힘들다고 하면서 두 번째 이유가 민주당이 받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 친윤계도 이걸 지금 힘들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이제 정확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야는 아예 이게 선택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의 그러니까 14일 날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결을 하고 그리고 설사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친윤계가 방금 이제 여기 뭐 잠깐 이제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비상의원총회가 끝났지만 이 친윤계의 그런 입장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게 질서 있는 퇴진론은 사실상 그러니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보다 구속이 차라리 낫다. 지금 친윤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구속이 되려면 수사하고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것만 해도 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등 야권 전체가 지금 즉각 퇴진 그런 것을 요구하면서 탄핵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즉각 하야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탄핵보다도 야당의 입장에서? 아니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죠.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은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뭐 친윤, 친한 다 할 것 없이 어쨌든 바로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고 하야하는 것은 네. 자신들이 정권을 잃고 정권이 야당한테 넘어간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와중에도 그건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친윤의 속내는 즉각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낫고 탄핵보다는 차라리 구속이 낫다. 네. 어차피 윤 대통령은 끝났다고 보고 그럼 자신들의 권력이라도 보존하려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직무를 누군가가 대행하는 체제가 장기간 연장되면서 예.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차기 대선을 치르겠다. 근데 저는 그조차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고 희망 섞인 기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결론이 난 다음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외교 안보 모든 방면의 위기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친윤들은 자신들의 권력 보존이 가장 중요한 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이 뭐 5개월, 6개월 내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5개월, 6개월 내에 끝나서 설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대선에 못 났으면 그러면 이깁니까? 다른 분이 후보로 났으면은 저는 대단히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지만 하야나 개헌 두 가지 안 중에서 만약에 어떤 안이라도 이게 대통령 권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즉각적인 하야 네. 또는 이제 탄핵 소추 의결 이것 빼고는 어떤 경우든 네. 대통령 권한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 권리 또는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그 논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안 아니면 어떤 경우든 대통령 권한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직무 복귀를 위해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한 다음에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의 직무 복귀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가 무죄다. 이런 이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 탄핵 반대의 단일 대우가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차 표결 당시에 표결 불참이라는 당론을 무릅쓰고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졌었죠. 김상욱 의원. 이번에는 탄핵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한 의견이 있다거나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의원,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서 여당 내에서 세 번째로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보면 배현진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는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유권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받는 압박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만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한 뒤에까지도 국민의힘이 여전히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 이런 식의 갑론을 방만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책임 있는 그 집권 세력으로서 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의원들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된 구성원이기 이전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 46조에 따르면 이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을 활동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헌법 수호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론 뒤에 숨어서 지난번처럼 표결을 거부하거나 혹은 이런 어떤 위헌적 행위를 용인한다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야당이 좀 반대가 심하고 야당이 국정 운영에 말하자면 반대를 많이 한다 그러면 내란을 통해서라도 그걸 제압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헌법체제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상당수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예. 엄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14일. 네, 조경태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네. 표결에 참여하겠다고는 했는데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그 의견 얘기를 한 적이 그렇죠.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배현진 의원은 저는 반대 입장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경태 의원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탄핵소추 표결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원내대표 경선이 12일 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마 친윤 쪽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부결 쪽의 분위기가 좀 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여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 12월이죠.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붕괴하느냐 마느냐. 여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예.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은 이제 1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20% 중반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아직은 탄핵소추 부결에 어떤 그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금요일 날 나올 테고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제 탄생할 거란 말이죠. 그 두 가지를 짚으셨습니다. 변수로. 글쎄요, 뭐 그게 부분적인 변수는 될 수 있으리라고 네. 보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의원들이 그 탄핵 표결에 임하지 않고 전체 퇴장해서 표결을 보이콧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설사 그런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저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에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속속들이 국회에서 혹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 장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지시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혹은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어떤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 군 장성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일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사실에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 원내대표가 글쎄 누가 되는지도 하나의 변수겠죠. 지금 뭐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나섰는데 저는 뭐 권성동 의원이 당내에 친윤세가 많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뭐 합의 추대하자라는 얘기까지도 돌았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말 민심을 모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든 당 지지율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지금 바닥인데 그게 20% 이상이냐 20% 이하냐 별로 의미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 6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6주가 때보다 어떤 기간을 6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태블릿 PC 이게 발견이 되고 나서 탄핵까지 6주가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범죄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최순실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공소장에 기초해서 탄핵 소추안이 만들어졌거든요.
돌아간 측면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생중계로 온 국민이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 입법권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죠. 예. 그때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예. 근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트라우마죠. 국민들의 트라우마 앞에서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상설특검 표결이 있었고 그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210표가 나왔습니다. 210표면은 야권 전체를 합친 숫자보다 훨씬 넘고요. 숫자를 계산해 보니 오늘 그 무기명이 아니라 전부 이제 본인의 이름을 다 드러내놓고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 23명의 찬성표가 나와서 이 표가 탄핵 찬성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국민의힘 사실 이제 중대 고비 맞긴 한데요. 네. 사실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법은 이게 90일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추가 연장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내란 특검이 발효가 돼서 상설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검경 공수처 수사보다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당내에서 친한계와 친윤 간의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22명 또는 3명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줄 그런 목적으로 저는 찬성표를 던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 14일 날 탄핵소추안에도 어느 정도 이탈표 가능성도 있다.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PD가 전화하기로 저 전광판은 210표가 찍혔는데 결과적으로는 209명이었다. 이제 그렇게 정정이 됐다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국민의힘 원내사령탑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선출 작업에 착수한 여당에서는요, 오전에 중진들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친한계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시긴 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중진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경험이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신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중진회의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선의 권성동 의원 얘기만 쭉 나오다가 오후가 되면서 그 개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구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표 대결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파전 구도로 12일 날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권성동 의원은 친화력과 추진력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 경선은 그러니까 계파별 대결도 있고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역량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친소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 김태호 의원은 이게 그 무게파가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상설 내란 특검법에 찬성의 이제 명단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친한계로 분류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도 무게파를 무기로 이게 수도권이라든지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약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뭐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당내 역학구도를 보면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다소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계파별로 이게 명확하게 막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동안 나온 것으로 보면 하여튼 친윤계가 전체 의원들의 과반은 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당내 주도권 다툼이 더 격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태 해법에 대한 이제 견해도 좀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그 대표된 이후로도 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비상계엄이 터지던 당일날에는 굉장히 그 신속하고 단호하게 판단을 하고 상황에 대처했는데 그 뒤에 상황 관리 과정에서 좀 좌고우면하고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내에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원내대표 선거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대표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 친윤계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되면 더더욱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고 어쩌면 당 대표보다도 원내대표의 무게중심이 훨씬 더 실릴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윤계 최고위원들과 또 다른 최고위원 중에 한두 명이 사퇴해서 한동훈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원내대표가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중심의 당내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 잠시 뒤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친한계에서는 어쨌든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개파색이었던 김태호 후보가 하겠다고 이제 나온 상황에서 1대1로 붙게 된다면 이게 이제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그게 당으로서는 이제 가장 좋겠지만은 그 작업도 앞으로 뭐 12일까지 하겠지만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의원만 놓고 보면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인지도도 훨씬 더 높고 당내에 이른바 기반이랄까요? 그런 것도 더 이제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태호 의원도 중진이고 또 광역단체장도 지내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무게파인데다가 당내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의 특수성이 또 한편으로는 고려될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이 사태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포괄적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사태의 공범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저런 분이 나서서 사태 수습을 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냐라는 의식을 또 한편으로는 의원들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저는 뭐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친한과 친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갈등 수면 아래는요 하야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해법, 이 해법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쪽은 하야로 가자는 거고, 그리고 친윤이나 내지는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야가 아닌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이제 그 탄핵소추안 뭐 가결이든 내지는 구속이든 아니면 임기개헌 단축이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합의하거나 추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한계, 친윤계 지금 이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친한계에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의원이죠. 최동혁, 장동혁 최고위원.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는데 상설특검에도 반대표를 던졌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찬성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반대표를 던졌고 즉시 하야나 탄핵에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박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지금 앞에 지금 전개가 됐는데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이렇게 국민의힘 5명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가 되고 비상
체제로 비상 대표인가요? 비대위. 예, 비대위 체제로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장동혁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진짜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난번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네. 장동혁 의원이 그런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었습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나는 사퇴하겠다. 그 얘기는 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한동훈 지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옵션 비슷한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 장동혁 의원과 한 대표 사이에 네. 이전과 다른 좀 기류가 흐른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 당내 이제 친윤 다른 최고위원 3사람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장동혁 의원만 거기에 합의하면 어쨌든 사퇴해서 비대위로 간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4일 날 탄핵 표결이 일단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탄핵이 가결이 되면 실은 원내 지도부가 당 지도부고 그대로 존속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뭐 친윤계 의견에 동조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도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탄핵이 가결됐는데 어떻게 당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겠냐. 예. 이런 판단도 동시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것 역시도 한동훈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예. 것의 방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계엄 해제하던 날 18명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에는 동의를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탄핵안을 둘러싸고는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류가 다른 네. 의견들이 있고 예. 그게 아직 한 군데로 모이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한 대표가 꺼내놓은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 밖에서도 호응을 못 받지만 당 내에서도 호응을 못 받고 네. 또 그 자체로서 어떤 위헌적이다 이런 논란까지 빚으면서 한 대표가 이 상황을 중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야로 가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고 당내에서 합의해서. 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게 그 당장 당대표 사퇴론이 부상할 수밖에 예.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보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충 대체로 다 사퇴를 합니다.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날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러니까 12일 아닙니까? 예. 그럼 이틀 있다가 이제 그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는데 이때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틀 된 원내대표를 물러나라 이렇게 하긴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의 향배도 14일 탄핵소추안 투표에 달려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야당이 추천하는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키를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키를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 쥐고 있는 그런 셈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탄핵이라는 발언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 윤 대통령 직무 배제 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정면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다 이렇게 사퇴할 수가 있는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막 선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모레 한번 당대표 선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수사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도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방위 오늘 혈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검찰이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를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조국 의원이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장관 중심으로 질문을 한 거 맞냐 했더니 곽종근 사령관이 맞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뭐 검찰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했죠. 내놨는데요. 네. 일단 지금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일단 내란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그 해석상 관련 사건으로 해서 내란 사건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예. 공소 제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 직접 수사를 못 하는데 예. 이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오늘 그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신청도 공수처가 똑같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각이 되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안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중복으로 영장을 신청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좀 무리하게 나서고 있다. 수사권도 없는데 예. 그 무리하게 나서는 것의 배경이 이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워낙 이제 이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조국 대표도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예. 또 특전사령관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더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검찰만 수사를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상설특검까지 통과돼서 조만간 상설특검이 업무를 시작하면 글로 다 수사 결과를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다만 네. 이제 특전사령관이 받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뭐 확인할 방법은 없고 향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느냐. 뭐 이거는 이제 검찰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물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여당에서는 탄핵보다는 구속이 좋은 상황이고, 검찰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서 구속을 빨리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야당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하고 있는데요. 예. 한 군데씩 따져보면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최장병 사건도 여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부에 이제 인력들 공백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생색내기용으로 이제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주요 수사 단계에서 검찰한테 많이 밀립니다. 예.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충실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본인 책임으로 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단 김용현에 대한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군 장성들의 발언을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계엄 사태가 실패하고 나니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 또는 윤 대통령한테 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이제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원래 오전부터 있었으면 밤 10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오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변수가 뭐였냐면 김용현 장관하고 변호인이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 의견만 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늦어지는 건 상당히 이 검찰 수사 자체가 지금 이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과연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때문에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받아서 검찰이 그거를 법원에 신청하는 식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예. 어쨌든 당사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진 않고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서면으로 해서 간결하게 끝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범죄 혐의가 중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장 심사가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수사권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걸 좀 정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검경 그리고 공수처까지 합동 수사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보통 예. 총리실이나 예. 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나 여기서 그런 걸 갖다 컨트롤하는데 네.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검경이나 공수처는 약간은 좀 경쟁적으로 서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 보니까는 조율이 좀 충분치 않은데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쟁이 중복과 비효율을 부르는 측면도 있지만 경쟁이 효율을 부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의 칼끝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상설특검이 예. 조만간 발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분산된 수사를 하다가도 네. 이게 특검이 발족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그때까지 수사 결과를 다 이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종국적으로는 특검이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오늘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윤 대통령으로 갈 확률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텐데요. 네. 당장 윤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관련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면 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 의원 말씀하신 것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오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구성하기로. 불발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대략 한 20일 정도면 예. 상설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 수사를 어떻게 공동 수사를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게 불발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소명을 포기하면서 오늘 심사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만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차례에 걸쳐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 의원은 내란 주동자들이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한 특검 출범을 통해 내란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한 국군정보사령부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전부터 인력 대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영관급으로 구성된 10명을 구성해 오전 10시에서 11시쯤 인력을 대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같은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밤 9시쯤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에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까지 공수부대의 추가 투입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에선 최소 지난 3월부터 계엄 준비가 돼 있었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째인 지난 4일 전북 익산의 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13공수여단도 서울 출동 준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서둘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머물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추가 병력 투입 지시가 하달됐다는 겁니다. 계엄군 투입을 지휘한 당시 특전사령관은 추가 병력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대기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계엄이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기획됐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지난 3월부터 군이 조직적으로 대비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인영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중성 8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충암파 핵심이 계엄령을 몰랐다니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군 지휘부를 향해선 여야 모두 쓴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군생활할 때 계엄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김용현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45년간 지켜온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에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은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YTN9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내렸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입 지시도 마찬가지였는데 방첩사 요원들이 잇따라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과 방송인까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이들을 대상으로 가동됐다는 체포조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금시설 확보 여부까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휘라인에 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폭로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시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 시설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방첩사 내부에선 여 사령관이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를 복사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의한 방첩사 법무관들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선관위에 진입한 건 방첩사가 아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선관위 진입 등 사령관의 직접 지시에도 방첩사 요원들은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 2017년 계엄 검토 문건 사태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해체됐던 전력이 부대원 상당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YTN에 이 포고령을 위반하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검경은 주요 인사 체포의 최종 지시자가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YTN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포고령을 어길 경우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털어놨는데 사실상 체포 지시입니다. 포고령엔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하며 미복귀 전공인은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 경우 정치 활동으로 간주해 국회의장이나 각 당대표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37분 뒤인 밤 11시 포고령을 발표했고 이후 50분쯤 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착륙합니다. 비행금지구역인 용산 진입 등을 두고 수십 분 시간이 지체된 걸 고려하면 포고령 발표 즉시 특전사를 진입시켜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회에 침투한 707 특수임무단의 책임자 김현태 단장 역시 비슷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한 주요 인사체포 지시가 드러난 만큼 검경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누가 최종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회 현안 질의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기획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곧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만약 탄핵이나 하야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다면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일임한다고 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발생한 혼란이 언제까지일지가 관건인데 헌법상 대통령 직무가 중단되는 확실한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하야하는 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다시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뒤 구속될 경우를 두고는 해석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만간 출석을 요구받을 텐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로 구속된 전례가 없고 이를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여당과 내각이 일임받는 과도기적 혼란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 직무 범위를 놓고 추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오늘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선 김 여사도 윤 대통령,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이륙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이같이 밝히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능 점검 비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탑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군도 공군 1호기는 주기적으로 조종사 기량 유지와 항공기 성능 점검을 위해서 비행하고 있다며 40여 분 동안의 점검 비행을 마친 뒤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자율투표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4명은 가결을, 3명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체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제2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검사는 5명을 넘을 수 없고 수사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한데 별도 특검은 기존에 없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 최대 수사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설특검과 비교하면 검사는 8배 많고 수사기간은 1.6배나 깁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별도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새 원내대표 후보로 원조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밀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계엄 사태 후폭풍을 수습하는 와중에도 계파 갈등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선의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중진 의원들이 권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밀어주자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입니다.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권 의원이 계엄 여파로 흔들리는 당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중진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굉장히 미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입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계로도 분류되는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 같은 추대 움직임에 한 대표는 차기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모여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회의가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계엄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친윤계 원내대표는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이 사상 초유의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중진들은 친한계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4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개파에
소속되어서 내부의 진영 논리로 정치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면 기회가 주어지면 깰게요. 차기 원내사령탑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권이 탄핵 전국에서 계엄 사태 수습과 당 봉합,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가기도 벅찬데 자리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일상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대변인격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해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 작동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맞는 거냐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협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최우선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의 최근 상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골드버그 대사는 정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대행 방식과 우선순위에 여당 대표는 없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외교적 논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는 사태 초기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and that would be met by the will of the people.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도 못한 데다 국회까지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일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2번이나 만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면담한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역시 표면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실망감은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현 국군 방첩사령관까지 이 4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충암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이번 계엄 사태로 충암고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거나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배출했다면서 거친 욕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충암고 학생회는 SNS에 공식 입장문까지 올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시민 분노에 100번 공감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은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났고 현재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나온 충암고 교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학교 이름을 계엄고로 바꾸라는 등의 조롱과 함께 다른 학교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다 보니 학교 측은 교복 대신에 자율복을 입도록 조치하기도 했고요. 또 등하교 시간에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 이 누리꾼들은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냐며 아이들에게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오는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즉각 탄핵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서울 송파을 지역구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무실 앞에 줄지어 놓인 근조 화환에는 배신자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배 의원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 사무실에는 전날에 이어 근조 화환이 또 배달됩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지역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입구부터 가득합니다. 이 사태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가던 부던 참여해 주십시오. 집 앞에서 흉기까지 발견된 김재섭 의원의 서울 도봉갑 사무실 앞은 밤사이 또다시 케첩과 달걀 등으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해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상현 의원의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 앞에도 근조화안이 배달됐습니다. 서울 구기동에서는 국민의힘 현수막이 불에 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2차 표결 전까지 표결 불참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에 오물이 버려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아침 9시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건물 계단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검은 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찼다며 주변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청하는 시의원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글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군복을 입고 시의회에 난입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남 양산시의회 예산심의 상임위 회의장에 북파공작원 HID 군복을 입은 남성 4명이 난입했습니다. 난입한 남성들 가운데 A씨는 김지원 양산시 의원에게 욕설하며 나오라고 했고 김 의원은 의회 관계자 제지로 건물 밖으로 나간 A씨에게 의사 표현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며 의회 업무를 방해할 만큼 잘된 행동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욕설을 하며 김 의원의 가슴팍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국내 증시가 처음 반등하며 코스피는 2,410선을, 코스닥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던 국내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반등해 2,410선대로 올라섰고 코스닥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급락을 만회한 셈입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6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주가 반등을 이끈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충격이 과했다는 판단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급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데 이어 또다시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누적된 상태에서 공포가 이제 더해지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국내 증시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후 3시 반 기준 1,426원대에 거래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출 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치솟고 부채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나 석유화학, 철강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캐즘으로 고전 중인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달러 부채가 6조 8천여억 원으로 달러 자산보다 2조 3천억 원 넘게 많은데 만약 환율이 10%만 올라도 세전 손실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예상하기 힘든 변동성 때문에 신규 투자가 발목을 잡히기도 합니다. 아직 전면 재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다시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며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방문 일정이 취소됐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던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되는 등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인데 국정 마비로 이른바 관세 전쟁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들의 수입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라는 그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취하다 보면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어려운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안이 이미 얼어붙어 있는 내수 경기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희망차야 할 연말연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최고치를 기록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는 소비자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치 상황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합니다. 경제나 이 나라 상태 보면 안 오를 수는 없고, 네, 그냥 이래저래 아무튼 불안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미 이상기후로 식량 물가는 오름세를 탄 상황.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 127.5로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에서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로 팜유 등 유지류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커피 원두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식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콜릿과 커피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고환율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곡물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5%로 2008년과 비교하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의 수입 곡물은 환율 상승과 함께 언제든 물가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입하는 그 최종 소비재 가격이 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수입 과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정치 불안이 계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최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밥상 물가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핵심 증거인 장관 비화폰은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이 비화폰의 통신 기록이 담긴 서버는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화폰은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 전화로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군 수뇌부에게 지시하며 통화한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강 작가가 잠시 후 자정에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영국에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들을 포함해 한국 문학의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런던 시내의 한 대형 서점. 존 스타인백, 조지 오웰 등 세계 문학 거장들의 대표작과 함께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진열돼 있습니다.
영국 부커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올해 노벨문학상 발표 후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nd asks us to think about the extremes of our human experience, what it means to think through non-human experiences. It can be very graphic at times, but it's very rewarding.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주영한국문화원은 영국에 처음으로 우리 문학을 선보이는 특별전 베스트셀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찰스 국왕이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를 영어로 낭송했던 순간이 영감을 줬습니다. 문학을 정말 사랑하는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어떤 정서적인 면, 서정적인 면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과 감정이 한국과 영국이 연결되고 또 그래서 서로 공감하게 된다는 게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홍길동전과 김만중의 구운몽부터 이상의 작품선 등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온 시대별 문학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감미로운 영상과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감상할 수 있고 한강의 소설에서 발췌해 영어로 번역한 글귀들을 접하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This exhibition is a gateway to Korean literature and shows the British public exactly what they can discover from each era. It's fantastic. 문화원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특별전 이후에도 한국 문학 번역가들과의 만남 등 문학 관련 행사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이 영국인들에게 한국 문학을 더 폭넓게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 니온 히단쿄가 시상식 참석 대표단에 한국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것은 핵무기 반대를 위해 함께 오래 싸워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나카 데루미 니온 히단쿄 대표위원은 현지 시각 9일 노벨 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피해를 겪은 다른 나라의 원폭 피해자들과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공동의 싸움을 해왔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선발에 모집 인원의 10%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구조 전환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594명 모집에 지원자는 314명. 내년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입니다. 평균 지원율이 8.7%에 그쳤습니다. 국내 5대 대형 상급 종합병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두 68명만 지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1%는 수도권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뜻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 기근 현상이 길어질 경우 전임이나 필수 의료 인력 배출이 안 돼 정부가 추진하려는 구조 전환 역시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암이나 심내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를 보는 필수 의료에 필요한 그런 의사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레지던트 1년차 선발에 이어 곧 레지던트 2, 3, 4년차와 인턴까지 연차별 전공의 모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뒤 의료계 반발이 더 거세진 상태라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임의 150여 명이 성명을 내고 전공의 의대생 투쟁에 가세할 뜻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의사 이탈 우려마저 제기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SNS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이 헌정유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장의 출근을 막으며 항의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오늘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임명에 부적절한 인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 17일과 18일에 각각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늘 17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변론 준비 기일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고 오늘보다도 높아지며 아침 추위가 조금 덜한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역시 예년보다는 쌀쌀함이 조금 덜하겠습니다. 요즘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단비가 내리며 건조함을 달래주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북, 세종에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고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1도로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날이 무척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